호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중국에 팔려 있는지 모릅니다. 항구가 중국 것이고 전기 회사가 중국 것이고 논밭도 중국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중 하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늘은 선진국 호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약 9,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일본, 인도, 한국, 미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파트너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상 호주 경제가 중국이라는 엔진 하나에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한 상대에게 집중된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호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것도 그 상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매년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약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호주 전체 GDP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나라 경제의 7분의 1이 중국 한 나라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강경 공산주의 정책이 끝나고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며 시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빈국 수준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 시작된 겁니다. 1980년대 중국의 1인당 GDP는 2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만 3천 달러를 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속도는 유럽이 산업혁명을 거치며 100년 동안 이룬 것을 40년 만에 해낸 것과 맞먹습니다. 수억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중국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고속도로가 깔리고 철도가 뻗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에 엄청난 양의 원자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고층 빌딩을 올리려면 철강이 필요합니다. 발전소를 돌리려면 석탄이 필요합니다. 도로와 철도를 깔려면 광물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 모든 걸 원했지만 자국 내 공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그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였습니다. 두 나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중국은 살 돈이 있었고 호주는 팔 자원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1960년대부터 자원 채굴 붐을 타고 있었습니다.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까지 땅속에 묻힌 자원이 엄청났거든요. 수출 인프라도 이미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요와 호주의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호주가 땅을 파서 자원을 캐내면 중국이 배로 실어가고 수천억 달러가 호주 경제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거래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호주는 자원을 팔아 부자가 됐고 중국은 원자재를 확보해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이면에는 조용히 위험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호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도, 2000년대 닷컴 버블도, 2008년 금융위기도 모두 피해갔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퍼스와 브리즈번건 같은 도시는 광업 붐으로 활기가 넘쳤고 관련 일자리만 수만 개가 생겨났습니다. 호주의 1인당 GDP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올라 지금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주 사람들은 이 번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업으로 세금이 쏟아지니 복지를 늘리고 인프라를 짓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함정이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다른 산업을 키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금융과 기술, 영국은 서비스와 법률로 경제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그냥 땅을 팠습니다. 영국은 경제의 83%가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미국은 70%가 넘습니다. 반면 호주의 서비스업 비중은
60% 수준에 그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자원으로 돈을 쉽게 버니까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이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한 뒤 제조업이 무너진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이 병에 걸려왔습니다. 자원이 넘치는 동안에는 증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원이 줄어드는 지금 병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호주의 필바라 지역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광석 채굴로 먹고 삽니다. 지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광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업 생산량의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 수입이 끊기면 마을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필바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농업 지역번은 유제품의 40%를 중국에 팝니다. 일부 지역은 수출의 70%가 중국행입니다. 이런 지역이 호주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호주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도 위에 중국 의존 지역을 표시하면 호주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듭니다. 중국의 영향은 무역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큰 돈을 번 투자자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눈을 돌린 곳이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법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서양 국가들 중 중국과 가장 가깝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호주에 무려 1,5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은 광산, 농지, 에너지, 부동산, 항구 등 호주 경제의 핵심 자산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주의 핵심 인프라가 하나씩 외국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익은 중국 본사로 빠져나가고 호주에는 일자리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호주의 핵심 인프라 상당수가 중국 소유입니다.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호주 전역 약 200만 가구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5%인 이 회사가 중국 소유입니다. 다윈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북부에서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인데 99년 장기 임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이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입니다. 농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호주 농지는 수백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키우는 땅의 상당 부분이 외국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켜고 물을 마시고 항구를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모든 과정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매년 32억 달러 이상을 호주 부동산에 쏟아붓습니다. 이 위에서 10위까지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멜버른의 고급 주택가 투락에서는 최근 6개월간 주요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중국 구매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집값은 현지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집값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 자본 유입이 그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집을 사지 못한 젊은 호주 사람들은 임대 시장으로 몰리고 임대료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자기 나라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된 호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민의 주거를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교육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들을 갖고 있습니다. 멜버른 대학, 호주 국립대학 같은 곳들이죠. 이런 명문대들은 외국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82만 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이 중 4분의 1이 중국 학생입니다. 인구 2,600명인 나라에서 28명 중 1명이 유학생인 셈입니다. 이 비율은 캐나다나 영국 같은 유학생 강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학들은 유학생 없이는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중국 학생이 줄어들면 대학 예산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유학생이 줄었을 때 호주 대학들은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이 잘리고 학과들이 통폐합됐습니다. 대학 운영 자체가 중국 유학생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뒤틀린 구조가 생깁니다. 외국 유학생은 호주 학생보다 훨씬 높은 학비를 냅니다. 호주 학생 학비 상한선은 연 1만 4천 달러인데 외국 유학생은 연 5만 달러까지 내기도 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국 학생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 결과 일부 명문대에서는 외국 유학생 비율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호주 학생이 자기 나라 대학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리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의 교육 방향 자체가 중국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에서는 중국의 불리한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돈 앞에 흔들리는 겁니다. 대학이 진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한 중국 유학생의 90% 가까이가 졸업 후 호주에 남지 않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유학생의 절반 정도가 그 나라에 남아 경제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고 그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중국 경제를 위해 일하러 돌아가는 겁니다. 호주는 돈만 받고 인재는 내주는 구조가 된 거죠. 이건 개발도상국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선진국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이죠. 그런데 선진국인 호주가 거꾸로 그 인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호주가 살아남으려면 기술과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급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이 계속 다른 나라로 빠져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만들어낸 기묘한 역설입니다. 자원 수출도 실제로 줄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2.8%로 추정됩니다.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고령화, 부동산 버블, 수출 감소가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안에 호주의 대중 수출이 1,00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수출 수입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와 무역을 줄였을 때 충격이 수출의 6% 감소였습니다. 호주가 직면한 건 그것보다 훨씬 큰 충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감소가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과거 같은 원자재 수요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가 기댔던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호주 정부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호황기에 호주 정부는 수출 세금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돈으로 의료, 교육, 국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느려지면서 호주 정부의 세수가 연간 85억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연간 국방 예산이 340억 달러입니다.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해마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려면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야 합니다.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어떤 선택도 국민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 다 쉽지 않습니다. 하필 광업과 농업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는 시기거든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복지 지원을 요청합니다. 세수는 줄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이중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호주가 30년간 피해왔던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흔들리는 지금 호주 경제는 스스로 버틸 힘이 있는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무역 파트너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성장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 기술과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잔류 정책을 강화하는 것, 이런 방향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최근 인도와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호주 정부는 중국 의존 구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단기 이익 앞에서 장기 구조 개혁은 뒷전이었습니다. 광업으로 돈이 쏟아지는 동안 기술 산업 육성은 미뤄졌고 유학생 유치로 대학 재정은 채웠지만 인재 잔류 정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미 깊이 파인 의존 구조를 바꾸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중국 수출 감소의 충격은 계속될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변화의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호주의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파트너에게 얼마나 의존해도 되는가? 그 파트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라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경제적 의존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거든요. 중국이 호주의 항구를, 에너지를, 부동산을, 대학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중국에 강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했을 때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경제 의존이 어떻게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호주 정부는 항의했지만 강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 의존이 외교적 자주권까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호주가 중국에 팔려 있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독은 끊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독이 30년간 편안함을 줬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이 편안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호주의 선택은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세계 경제 지형이 달라질 겁니다.